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스타 UK 저희 한 자리에 모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택쌤이나 하나님 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보신 눈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개는 하니까 총신대학교 라영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되게 익숙한, 잘 알려진 반 고흐라고 하는 그 화가의 삶을 통해서 소명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흐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볼까요? 혹시 여러분 고흐에 대해서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라도, 그래서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고흐가 이제 광결인 천재. 그래서 그 아르레서 스스로 귀를 잘랐다. 그래서 이제 1888년 12월 25일 날 귀를 24일 귀를 잘랐다. 지금 잘난 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제가 그런 저는 고흐가 스스로 귀를 자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오늘 강의는 못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강의도 깨알같이 여러분 이렇게 책을 써서 제가 쓴 책이 있어서 여기 살 수는 없지만 책으로 커버해도 되겠다 생각은 하고 네. 그렇죠. 고흐는 3대째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났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런던에 고흐가 여기서 지냈던 곳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방문해 보시면 되게 트위크넴 로드라고 의미가 있고, 또 터넴 그린 처치에서 설교했던 곳도 있어서 한번 여러분 방문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자, 그다음에 또 아직은 시작이니까 또 어떤 것도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산후가 그림 한 돈도 못 팔았다, 거짓말이에요. 고는 그림 전부 다 팔렸습니다. 자, 이거는 그 당시에 그 그림 아트 마켓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네 같은 경우도 듀랑 뉘엘이라는 그 아트 딜러가 그 사람의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 그 모네는 그 그림을 그리고 그림 누가 가져가요? 아트 딜러가 가져가겠지. 오케이. 그 그림이 하나도 안 팔렸으면 그 그림은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고흐에게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그림은 누구한테 있었을까? 동생 테오한테 있었어요. 동생 테오가 투자를 한 거예요. 테오가 굉장히 유명한 아트 딜러였었거든. 실제로 고흐가 1880 이제 3년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고흐의 일기를 보면 처음에 자기가 어떤 그림을 3점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프린티드 그림을 파는 샵에서 너무 좋아서 7점을 더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소개하겠지만 너무 기분이 내려서 아르헨에서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림을 한 점도 못 팔았다는 거는 이건 정말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어떤 아무 얘기나 고흐의 해바라기 되게 유명하죠. 고흐의 해바라기가 왜 유명할까요? 저는 이제 영국에 오면은 마지막 날은 제가 내셔널 갤러리에 가서 그 해바라기 한 3시간 정도 앉아서 그냥 딱 플렉스지 그치? 그거 딱 보다 가는, 이제 한 번 스님이 왔어요. 스님이 딱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스님. 이게 제가 고흐 그림 좀 설명해 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얘기해 달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흐의 해바라기는 이게 선플라워잖아요. 해를 바라보는. 그래서 태양의 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갈망, 이미타초 크리스티를 그린 그림이 있더니 갑자기 가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고흐의 그림은 고흐는 성경적인 이미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라든지 비디기라든지 파이어라든지,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을 그렸던 화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흐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들, 또 고흐가 자살했다 이렇게 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고흐가 자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연구들도 꽤 나오기는 하고요. 그런 모든 아기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라영환 방고 치시면 제가 강의한 것들도 꽤 있고, 또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렇게 구글 서치하시면 또 블로거들이 많이 쓴 게 있어서 그거 보시면 좀 참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 이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흐는 1853년에 태어나 1890년까지 37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고흐를 얘기할 때 고흐가 몇 살 때 화가가 됐나요? 27살 때 화가가 됐습니다. 10년간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제 그 이중 자태를 되냐면 여러분이 여기 미대 미대 그렇구나. 그러면 파인 아트 파인 아트구나. 근데 지금 몇 년 차야? 2년 차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지. 그림을 만약에 갤러리에 내놓으면 어느 잘 팔릴까? 왜? 유명해지지 않았고 또 본인 마음에는 들어? 자기 그림 마음에 아직 덜 알려. 사실은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누가 아트 크리틱이 뭐라고 평가하는가에 또 그림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우가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그 그림을 만약에 말년의 그림으로 평가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본다면 그 사람의 그 비기닝, 그 다음에 엔드 그 사이에서의 그 과정들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마치 처음부터 다 팔린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정말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림 보이시나요? 네, 저게 무슨 작품일까요? 고우의 해바라기,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작품입니다. 해바라기인데 화가들마다 그림에 사인을 해요. 저기 지금 뭐라고 사인되어 있나요?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확대시켰어요. 뭐라고 사인되어 있나요? 빈센트, 어메이징. 근데 저게 누구의 해바라기예요? 고우 해바라기래요. 하지만 어디도 고우라고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빈센테라 보고 뭐라고 읽는 거야? 고우라고 읽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 그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 빈센트 반 헉 이게 약간 이제 그 쥐발음이 더럽게 나오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외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발음을 하기 되게 어려워서 고흐는 자기의 크리스천 네임을 이제 퍼스트 네임을 이제 서네임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모네 같으면 모네도 자기 그림에 사인을 하잖아요. 그 모네 같은 클라우드 모네지만 모네를 써요. 그렇죠? 세잔도 폴 세잔이지만 세잔을 쓰고. 근데 고흐는 뭐라고 써요? 빈센트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고흐의 작품들에서 누구도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고흐의 뭐 아르레 어쩌고 다 얘기를 하지 아무도 빈센트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어쩌면 고흐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센트로서. 근데 사람들은 고흐가 보여주었던 고흐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보고 싶은, 내가 투영하고 싶은 고흐의 이미지를 투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강의는 소위 고흐가 대해서 한번 좀 고흐를 좀 바라보고 싶다.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나이 좀 연세가 되시면 커크 다그라스라는 배우 아세요? 마이클 다그라스의 아버지. 모르는구나. 일부러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구나. 하여튼 있어요. 근데 되게 커크 다그라스하고 얼굴이 비슷해. 나중에 끝나고 구글 검색해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고흐가 돼서 고흐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흐는 앞에서 얘기했던 3대째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났고 고흐의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고 그리고 꿈라우데 굉장히 성적도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흐의 이름은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왔고요. 고흐의 아버지는 테오도르 반 고흐였고 어머니는 이제 부부인데 그 고흐의 집안은 현재 3남 3녀잖아요. 근데 앞에 되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1852년부터 52년 1년에 빈센트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고흐는 이제 첫째긴 하지만 he was not the first. 첫째는 아니었어. 그 형이 있었다고. 근데 그 형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엄청 시리에 빠졌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어머니는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진 거야?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 반 고흐. 그래서 형의 이름을 따온 그림이에요. 고흐의 많은 전기 작가들, 여러분 좀 관심 있으면 고흐의 전기들을 볼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흐의 어머니가 고흐를 볼 때마다 죽은 형을 떠올리고 그래서 늘 그 우울한 표정을 했기 때문에 고흐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돼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혹시 자녀 있으신가요? 있으시구나. 오케이. 자녀가 몇 명이세요? 아들 하나구나.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그런 일은 아니지만 아드님 몇 살이에요? 그냥 뭐 충분히 장성했으니까 괜찮겠다, 그렇죠? 이제 내가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둘째를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이름을 만약에 죽은 첫째 이름을 붙인다면 그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붙였을까요? 그리움.
미안함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형 몫을 목까지. 그러니까 제 이름이 라영환이에요. 제가 저희 집에서 first son이야. 근데 제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이거든. 근데 저희 어머님은 불교 신자였고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저희 형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연탄가스 먹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거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저희 형이 연탄가스 먹고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절에 가서 100일 지성을 드리는데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크리스찬도 갖고 있는 그 예지몽이 있잖아. 그걸 태몽이라고 그래요. 영국 사람도 태몽이 없어요. 미국 크리스찬도 태몽이 없어. 근데 한국 크리스찬은 태몽이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절에서 뭔 일 했는지 모르겠지만 태몽을 꿨어요. 근데 그 태몽이 우리 형 태몽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를 우리 형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처님이 다 주신 생명이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절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짜증나는 거냐? 가끔 내가 그게 생각이 나. 마하바냐 바라밀다바. 이게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의 힘은 주일학교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형이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 아마 저희 어머님은 저를 부처님이 다 주신 생명으로 했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자라오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님한테 우리 형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만약에 어머님이라면 얘가 태어났어. 네 형이 죽고 네가 태어났다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안 하죠. 할까요? 하면은 만약에 어떤 맥락에서 얘기할까요? 형목 예 괜찮아요. 어, 어, 태어났다. 선물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그 아이가 so precious, my precious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작가들은 뭐냐면은 마치 이렇게 표현해요. 거, 너 때문에 형이 죽었어 이런 형태로.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전 그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형에 대한 마음이 더 그 동생에게 애틋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우를 그렇게 얘기해서 평생 고우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구나 외가댁에서 잠을 잤는데 이모들이 하는 얘기 듣고 제가 저희 형 얘기를 알았어요. 어머님은 지금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무슨 저기 신사임당이라 자식에게 그 부담을 안 주고 고의 어머니는 뺑덕 엄마라 자식에게 그런 부담을 줄까? 그러니까 저의 그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저는 고의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돼. 하나님 다시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굉장히 기대되고 실제로 고우가 굉장히 사랑들을 많이 받고 자라나요. 어쨌든 3남 3녀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네덜란드에 준데르트라고 나중에 가시면 여행 가시면 저희가 반 고흐 아버지가 사역했던 교회예요. 제가 이제 저기를 갔더니 그 관리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세크리드한 플레이스인데 여행객이 오냐 막 뭐라 그러길래 제가 내가 고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고 한국에서 티올로지를 얘기했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교회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저희 가실 일 있으면 제 얘기하시면 문을 열어줄지도 몰라요. 하여튼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주민이 약 한 그 3,000명 되는 캐톨릭 지역인데 캐톨릭 지역의 개신교 목사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개신교도가 약 한 300명인데 액티브 출석한 사람들은 약 한 70명 정도 되는 교회 규모가 보이시죠? 거기 목사님이었는데 그 고우가 다녔던 학교가 소위 캐톨릭 사제가 운영한 학교, 캐톨릭 지역이니까 근데 거기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성직자는 미들 클래스잖아요. 그리고 정부로부터 페이도 받고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그에다가 고호의 아버지가 약간 플렉스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가게 가서 물건 산다면은 남은 돈 다 keep the change 딱 그러고는 다음에 오는 사람이 필요한 걸 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관대한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의 평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제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그 마음이 누구에게 오냐면 고호한테. 그래서 고호가 불링을 당해요. 초등학교 3학년 학교를 그만두거든. 이걸 가지고 전 기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걔는 원래부터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눈으로 이거 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여기가 고흐의 생가예요. 고흐의 생가고 오른쪽이 원래 집이었고 왼쪽 집을 해서 지금 그 이제 뮤지엄이 됐고 뒤가 정원입니다. 저 정원 뒤에 끝에 있는 게 저희 아내. 제 모든 사진은 저희 아내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아내에 대한 제 애정의 표현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여기가 이제 고흐가 살았던 집인데 고흐가 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어머니는 악기를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늘 독서를 했고 홈스쿨링을 계속 공부를 했었고요. 이게 고흐가 10살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나도 영국에서 공부했지만 이 정도로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장사를 제대로 애곡하지 않네. 이 정도 감동이 없어? 이 정도부터 그려요? 장준우 이 정도 그림 그려? 그럼 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이게 고흐가 10살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와우 이 정도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빈센트 반 고흐 11th of January 1862라고 써 있어요. 자, 요게 고흐가 같은 해 12월 달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잘 그려 못 그래요? 잘 그리죠. 오 괜찮잖아. 우리 친구는 10살 때 저 정도 그렸나? 안 그렸어. 자 근데 요 그림을 볼게요. 이게 제가 2017년에 훔볼트 대학에서 제가 그거 가지고 논문 발표했던 내용인데 요걸 좀 자세히 보시면 저기 앞에 맨 화면 때 왼쪽에 있는 얼굴의 그림과 두 번째와 그림 그린 사람의 같을까 다를까? 미술 전공한 친구 이름이 뭐야? 김보희. 자기가 볼 때는 왼쪽 끝에 있는 그림과 그 뒤에 있는 얼굴 보면 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움직일게요. 이것과 이것이 자 그림 그린 사람이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같은 것 같이 보이는구나. 오 어메이징. 그래? 아니 지금 얼굴의 실루엣이나 코나 입술이나 턱선 눈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야 이게 문제구나. 이게 사람이 선입견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림한 거 고흐의 어머니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렸어요. 고흐의 그림에 가는 재능은 어머니부터 물려받았고 고흐의 외할아버지가 왕립 재단사였어. 고흐는 집안이 빵빵한 게 특별히 혹시 미술사 공부했나? 안 했어. 피해가야지. 안톤 모베라고 헤이그 학파에 이제 소위 그 바르비종 이제 루소라든지 또는 그 밀레 이런 사람들 밑에서 네덜란드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유파가 그 헤이그 유파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주 그 리더격 역할했던 사람이 안톤 모베인데 고흐의 외삼촌이야. 그리고 또 한 분은 신학교 교수. 또 뭐 이런 식으로 외가 쪽은 그런 예술적 그게 되게 뛰어나고 친가 쪽은 어떠냐면 친가 쪽은 또 뭐 해군 제독 뭐 이런 식으로 집안이 굉장히 좋았던 집안인데 주로 어머니 쪽에서 물려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엄마가 그림을 그린 거야. 그려봐. 고흐가 따라 그렸어. 잘 안 됐어. 보시면 세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약간 차이가 나. 그렇죠? 엄마가 다시 한번 그려준 거야. 고흐가 뒤에 네 번째를 그렸어. 잘 안 돼. 어이씨 다섯 번째 더 잘한데 에이 신경질나 쫙. 이게 고흐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언제? 같은 해. 자 그러면 이 그림과 그림 그린 사람이 같은 것 같아 안 같은 것 같아 이제? 다르지. 그럼 다시 우리 이름 똑 까먹었어. 보희가 10살 때 자기가 그림 그리고 자기 그림에 사인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저 글씨가 11살짜리 아이 글씨일까? 여러분 영국에서 글씨 써보면 알잖아. 저 10살짜리 글씨체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저 엄마가 사인해 준 거야. 자, 뭐 여기 남자 어렸을 때 레고 같은 거 조립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레고 해본 적이 있지. 근데 그 뜻대로 잘 안 될 때 짜증나면 아버지가 딱 마저 해주고 그리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엄청 뻐기고 하잖아. 이게 뭐냐면 엄마가 그림을 그려주고 아이가 좀 덧칠을 한 거야. 그럼 엄마가 너 그림 그렸냐고 사인해 준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안 믿어서 내가 또 그럼 증거를 제시해야지. 이게 고흐가 23살 때 그렸던 그림이야.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잘 그렸나요? 이 그림이 잘 그렸나요? 아니 무슨 뭐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처럼 무슨 뭐 고흐의 시간은 거꾸로 갈까? Do you with me?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 소위 헤이그에서 이준 열사가
활복했던 단학에서 그 곳이거든요. 23살 때, 요게 25살 때 그렸던 그림이야. 뭐 못 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잘 그렸어, 10살 때가 잘 그렸어. 이게 훨씬 더 잘 그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흐가 그림에 재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천재는 아니었어요. 저는 고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작은 재능이지만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그의 재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면 그가 적은 재능으로도 오늘 아침에 우리 장재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얄팍한 찬양 기술 가지고도 음반도 내고 또 사람이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 감동을 주는, 저는 위대한 화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나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그럼 그렇죠? 저는 이 고흐를 보면 그래서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면, 저는 적은 재능이라도 물고기 2마리 앞으로 5개를 드렸던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고흐의 어머니입니다. 자, 고흐의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할게요. 고흐가 이제 초등학교를 3학년 중퇴하고 집에서 홈스쿨링 하다가 집에서 그 약간 기차로 한 40분 정도 떨어진 틸부르크라는데, 대나무 타다 보니까 틸부르크 딱 보이더라고. 거기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거기는 기숙학교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목회자 아이들 가린 기숙학교였었고 23명 정도의 아이들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성적도 되게 좋았고, 안 믿으시면 네덜란드에 가서 반고 뮤지엄에 가면 고흐의 일생을 기록한 사진과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고흐의 성적표가 나와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으면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인간관계 되게 좋았다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앞에서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학교를 그만뒀다는 건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그 옆에 있는 동네로 갔는데, 거기가 소위 그 데이스쿨이었어. 데이스쿨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동네는 이제 카톨릭계 학교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친구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홈식이 걸려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2년 다니다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중산층이지만 지금 3남 3녀 중에 장남이잖아. 계속 집에서 있으면 또 안 돼. 또 서양은 또 이 자립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고흐의 아버지가, 고흐의 삼촌이 그 구필화랑이라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그림 판매하는 아트 갤러리의 코파운더였어요. 기업 가치로 한국으로 얘기하면 아마 LG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헤이그에 가면은, 헤이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옷가게가 됐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글씨가 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거기서 언제까지 있었다. 저 밑에 물론 저희 아내가 있긴 있어요. 나중에 꼭 얘기해줘, 홍미야. 얘기했다고. 이제 저기서 이제 16살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점원으로 일하는데 너무 맞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3년 만에 이제 정직원이 돼. 정직원이 되고 21살 때 런던의 구피라는 런던 지점,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 리얼 페인팅이 아니라 프린티드 페인팅을 파는, 왜 가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린트 페인팅을 파는 곳에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부지점장으로 파견이 돼요. 그때 고흐가 받았던 월급이 얼마냐? 한 달에 대략 한 250프랑 정도 돼요. 그러니까 250프랑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50프랑이었어. 그러면 21살 때 250프랑이면 어때요? 많이 받는, 괜찮지. 그래서 21,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그런.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 쓰고 나 이 정도야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 보면은 그 19세기 영국이나 유럽 사람 보면 요거 모자를 쓰잖아요. 요게 높을수록 부자거든. 그래서 전에 2004년도인가 한국에 귀국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선전을 하더라고.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있다가 그랜저에서 내려. 그러면서 그랜저로 대답했다. 아, 그따구 친구 만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은 딱 모자로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고 있던 어느 날, 고흐가 있었던 그 구페라는 런던 지역 옆에는 길거리에 뉴스페이퍼들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 뉴스페이퍼가 런던 뉴스라든지 이런 곳이었는데 여기 이제 소위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그런 이제 잡지지, 주간 잡지인데 그 당시에 런던이 빠르게 산업화가 됐잖아요. 산업화가 됐던 그것의 어두운 이면들을 이제 글을 쓰는, 여기 이제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쓰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저기 지금 이거 중산부 쓴 사람 있죠. 갑자기 주식시장이 붕괴가 된 거야. 그래서 뱅크럽 돼가지고서는 무료 급식소 줄을 서가지고서 이제 음식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 이건 전당포라는 작품입니다. 시계도 가져가고 이불도 가져가고 거울도 가져가고 뭐 옷장도 가져가고 이런. 고우가 저거를 10년 동안. 근데 고우가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중산층에 태어났고 그리고 한 달에 어쨌든 일반 노동자보다 5배 얼굴 받으니까 별로 삶에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고우가 추석했던 교회가 있어. 타버나클 교회였어요. 찰스 펄전 목사님 사역하시는. 근데 거기에 갔더니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한 3,000명 정도가 그 교회를 추석한 거야. 그 당시 여러분 보시면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너무 해피한 거야. 자기는 남들보다 5배 많은 월급 받는데도 사실 삶이 별로 해피하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자기 삶에 뭔가 문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he began to read the Bible.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콜링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고우가 이 사람이요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만 읽는 거야. 그러니까 런던의 지점장이 봤을 때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자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잘라. 왜? 오노의 조카잖아. 네피잖아. 건들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본사로 보내버려. 본사에서 삼촌이 있었거든. 근데 파리 지점에서도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우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he gave up his position.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잡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우가 뭔가 내가 소명을 찾아야 1876년에 그 영국 그 남부에 램스게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꼭 가세요. 램스게이트라는 곳에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 사람을 모집하는 이 공고를 하나 낸 거야. 그게 뭐냐면은 기숙학교 사감 같은 걸 원하는데 프렌치를 가르칠 수 있고 그다음에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이게 석 달 동안 월급이 없는 거야. 프로베이션 이제 그 피리어드 티처로. 근데 고우는 자기가 돈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시면 그 어떤 사람이 막 갈등을 할 때 산으로 가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결심하거나 결단하려고 할 때는 기도원을 가거나 뭔가 그런 곳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일종의 갭 이어지. 그래서 이제 램스게이트에 가서 어린 학생들을 돌본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쪽이 요게 이제 학교고 그 건너편이 고우가 그곳에 지냈던 이제 그 기간 1878년도 있었던 골목. 가봤다 이거지 뭐, 그렇죠? 은근히 잘난 척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he finally found his calling. 자기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자기의 소명을 찾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은 없다. 이 고백을 해요. 이제 문제는 여기 이 기숙학교 어떤 기숙학교냐?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기숙학교였어. 그러니까 런던의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호를 보내서 수업료를 받아오라고 하면 그거 갔다가 부모들 삶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장선생이 짜증이 났어. 그리고 이 교장선생이 아이들에게 가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기들에 보면 이 아이들이 막 돌보는 일을 해.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고호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있을 때 학교가 이게 뱅크럽 당하게 되니까 이 선생이 학교를 폐쇄하고 이제 런던으로 옮겨요. 근데 고호에게 얘기하지 않고 옮겨. 근데 그건 잘린 거잖아요. 근데 고호가 눈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3일 동안 또 걸어서 또 거기를 또 찾아가. 그게 이제 트위켄 로드라는 곳인데 가다가 이제 그 캔터베리에서 고호가 자기가 원래 출석했던 그 이제 성공의 교회 목사한테 편지를 써요. 나는 뭐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를 목사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니 고등학교 중퇴자에다가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이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트위켄 로드에 있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반 고흐 클로즈라는 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런던에 있는 건 어메이징한 거야. 가서 꼭 사진 찍거나 나중에 엄청나게 얘기할 거리가 돼. 한국 사람들 고하면 뭐 완전히 그냥 어메이징 미치는데 저기서 이제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만남의 축복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잔머리를 쓰는 거야. 잔머리 써서 어떻게 하냐면은 윌리엄 스톡이라는 분인데 너 여기서 또 그럼 프로베이션으로 또 석 달 있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석 달 6개월 동안 아무 월급 받지 못하는 건 안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마침 그 한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데이스쿨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노동자들 위한. 그 얘기 듣고는 너 우리 학교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우가 그곳에 가. 그래서 거기서 선생을 했는데 이분이 봤을 때 고우는 말씀을 가르치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우에게 뭘 하냐면은 가난한 지역에 구제일을 시켜요. 요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턴헨 그림이라는 곳에 이제 반거 설계했던 교회가 있어요. 1876년 11월 3일이야. 안타깝게도 저 교회는 2차 대전 때 폭격받아서 없어졌어. 하지만 가시면 그 흔적이 있어서 한번 가보셔도 런던에 있는 김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때 고우가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우는 철로역정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고우에게 영을 줬던 책이 3개야. 철로역정,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또 하나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공통점이 있죠. For Others잖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설교인데 네이버에 제가 다 안 읽을게요. 반고흐의 설교를 치면 친절하게 누가 다 올려놨어. 엄청 길어. 읽어보세요. 고흐는 일단 장황해. 말이 많아. 근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고흐가 설교를 잘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보면 우리들은 순례자이다. 우리들이 하면 이 땅에 천국라는 길 여행이다. 이 순례의 목적지는 아버지 집이다. 보면 다 이게 결국은 철로 역정, 그 나그네라는 모티브로 이게 설교를 했고, 이 시편 119편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는 고흐의 평생 그림의 주제예요. 이걸 알아야 고흐의 모든 작품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흐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고흐는 중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존스 목사님이 봤을 때 고흐가 이대로 있다가는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고향으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때 보냈어.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도 얘가 런던 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너 여기 있어. 그리고는 이제 고흐의 삼촌이 헤이그에서 책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책방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하라고 했는데 고흐가 뭘 했냐면 맨날 네덜란드 성경 영어로 번역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국어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된 나라가 어디야? 영국이야. 영어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니까 그냥 그거를 한 거야. 그래서 삼촌이 얘기해. 형, 아무래도 우리 조카는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시 외삼촌이 암스테르담 신학부의 교수였거든. 그래서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보냈어요. 근데 고흐는 말씀을 전하고 전 열심히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잉글리시 교회, 오후에는 프랑스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막 성경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흐가 언어를 굉장히 잘해요. 영어, 그다음에 불어, 이건 기본적으로 독일어까지 언어에 굉장히 재능이 많았고 수학도. 근데 고흐가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어를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려면 A 레벨을 봐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A 레벨을 보려면은 결국 세컨더리 스쿨을 나와야 되는데 세컨더리 스쿨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뭐 어째 GCSE 같은 것들을 뭐 하나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과목 플러스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야 되는데 고전의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못 하게 된 거야. 근데 아버지가 또 빵빵하잖아. 3대째 목사 집안이니까. 그 당시에 벨기에 남부에 조그만 신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수가 3명이야. 학생이 6명이야. 여기 뭐냐면 성경학교예요. 단기간 성경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 파송하는 1년 속성 과정이야. 그래서 여기를 가요. 여기를 가서 이제 성경 교육을 마치고 이제 실천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여기 보리나주라고 하는 탄광 지역에서 그 수습 전도사 역할을 하고 선교사 그 전도사 일을 잘하고 나면은 이제 안수 받아서 런던에 선교사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그 탄광의 모습들이 고우가 찍은 건 아니고 그 시절이에요. 혹시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셨나요? 그 영화 보면 저 고우 때보다도 100년 이후잖아요. 70년 이후 훨씬 열악했겠지. 옛날 사진 보시면 저게 막장이에요. 어른들이 들어가기 힘드니까 아이들이 가서 석탄을 캤다고. 고우가 그곳에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한 거예요. 자, 한 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장실도 없고 막 온통 지저분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는 늦게 퇴근하는데 자기가 만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 집 앞에 의자를 놓고 딱 성경책이나 책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탄광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고우가 마음에 들까 안 들까? 짜증나지. 젊은 놈이 앉아서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기 탄광인데 그 탄광을 고우가 사진이고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저기서 폭발 사고가 났어. 그래서 고우가 지하 300m를 내려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기가 고우가 살던 그 당시 집이에요. 제 친구가, 저는 이제 브리스톨에서 트리니티 컬리지라고 이제 성공의 사제가 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영국 친구들이 되게 사제가 됐어요. 보통 사제가 되면은 처음 부임하면 어시스턴트 패스터가 되면 4베드룸, 그리고 이제 소위 페리시 처치에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면은 5베드룸이야. 뭐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지금 4베드룸이야.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잘 미안한 거야. 그래서 저 집에서 나와서 월세를 다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자기는 그 창고에서 살았어요.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너무 훌륭하지. 근데 나중에 그 선교위원회에서 고우가 목사 될 자격이 있는 점들이 심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떨어졌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품위 없이 노동자처럼 산다고. 그 당시 교회가 부르주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우가 짜증이 날까 안 날까? 너무 짜증나지. 근데 어쨌든 결정은 결정이니까. 근데 고우는 중간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고우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선교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 목사 시켜달라고. 근데 이분이라고 하면 커미티 결정 제가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몇 번 하다가 어느 날 고우가 왔는데 고우의 그 메모 수첩 중에 하나 딱 펼쳐졌는데 저런 그림 중에 하나 펼쳐져 있었던 거야. 이분이 꾀가 났네.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뭐니? 오다 가다 그린 그림인데요. 너 그림 잘 그리네. 너 화가해. 그래서 고우가 화가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어처구니 없어도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이게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이 부분을. 따라합시다. 어처구니 없어도 순종하면 간증이 된다. 그래서 고우가 화가가 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자기는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복음 속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속에 복음이 있는 거라고. 우리 그 찬양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있어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일상생활 영성이거든.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들이 강조했던 거라고. 그게 결국은 직업적 소명설. 나의 부르심은 나의 직업에서의 부르심이다. 자기는 콜링이 소위 목사가 되는 것만 콜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가 되는 것도 콜링이겠다. 그래서 고우는 원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의무들을 좀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광부들과 직조공들은 아직도 다른 노동자들이나 장인들과 다른 부류로 취급되고 있어. 참 딱한 일이야. 언젠가 이 이름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려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텐데. 이게 고우가 그림을 그렸던 이유예요.
고가 열심히 그림 그래요. 1년 후에 그린 그림이에요. 어때 그림이? 달라지죠? 안 달라져? 또 보여줘야지 그럼. 자, 이 그림, 그렇죠? 이 그림 변하죠 그림이. 달 녹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흐가 그렸던 그림들, 특별히 초기에 그렸던 작품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없나? 이거 소리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나? 도와줄래요? 네, 마이크라도 하게. 소리가 안 나와서. 일로라도 나올 텐데 소리가. 이게 여기로 나올 텐데. 아 그렇군요. 네, 얘 꽂으셔야지. 얘 꽂아야지. 얘를 꽂아야지. 얘를. 아 그럴래요? 네. 오케이. 한번 틀어주실래요? 다음. 네, 틀어주실래요? 네. 1883년부터 85년까지 고흐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음하고 되게 잘 어울리죠. 고흐의 그림은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면 내 그림을 사서 우리 집 거실이나 내 방에 걸고 싶어. 돈이 있다면 저 그림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쁜 풍경 하나 그런 거 사시겠어요? 풍경화 사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팔릴 거이라면 저런 그림 그려요? 안 그려요? 안 그리죠. 고흐는 그림 그리는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팔릴 그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고흐가 그림 그리고자 했던 동기에서 초창기 그렸던 그림들을 보시면 다 노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델로 그리고 그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워낙 긴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까요? 네. 고마워요. 확실히 영국적이기는 해. 확실히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뭔지 몰라. 이 그림이 1885년도에 그렸어요. 보시면 여러분 이미 유럽에서는 1885년이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방직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생활이 어려서 방직기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사도 하고 양모도 치고, 고흐가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소재로 삼았던 것은 뭐냐? 화가로서의 자기의 소명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냐는 말씀처럼 자기의 재능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고흐도 예술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자 했던 거였어요. 자, 고흐의 그림 중에 저는 이제 그 풍경화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게 모래 언덕이라는 풍경화예요. 저도 오래간만에 영국에 왔어요. 영국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리젠트 파크에 재팬스 공원이 있잖아요. 가서 공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럼 여러분 어디 놀러 가서 사진 찍으면 이쁜데 찍어요? 안 이쁜데 찍어요? 이쁜데 찍잖아. 여러분 어디 놀러 가서 저런 흔하디 모래 언덕 사진 찍을까 안 찍을까?
안 찍지. 근데 고흐의 풍경화를 보면 너무 어메이징한 게 뭐냐면 이런 풀밭. 앤더 우드라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냥 흔하디 흔한 부시들이지 뭐. 그렇죠? 잡목들이잖아. 나무 밑동, 나무 밑동, 나무 밑동. 포희야, 너는 나무를 그리면 저런 나무 밑동 그려? 아니겠지. 나무를 좀 아름답게 그리지 않을까? 나무 밑동. 말년에 하다하다 풀뿌리. 그냥 풀. 그냥 풀. 여러분 같으면 나 같은 저런 부러진 나무 빼놓고 안 부러진 거 찍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덜란드 그림의 특징은 브로큰 뷰티야. 이 세상은 타락한 것이고 그런 곳에 하나의 은총이 비춘다는 야곱반 루이스달의 그림 중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브로큰 뷰티 이런 것들이고요. 올리브 나무, 와 멋있잖아.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흔하디 흔한 나무 중에 하나더라고. 은근히 자랑해. 가봤다 이거지. 1888년부터 89년까지 90년까지 아를과 생내미 그 오버에서 고결의 풍경화들은 뭐냐면 대부분 특별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아니 평범보다 좀 부족한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흐의 풍경화는 뭐냐? 가난자들은 그의 관심이 이제는 자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 나태주의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옆 사람 보고 따라할래요? 얼굴 보시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빨리 해. 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에이, 당신은 아니다. 개그가 안 통하네. 하여튼 이게 뭐냐면 내가 자세히 봐야 이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족한 대상을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감춰진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이게 고흐의 풍경화라고 하는 겁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뭐라고 했냐면 고흐의 풍경화에는 대상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아름다움이 투영된 것이다. 이제 보통 부모가 자녀를 봐요. 제가 전에 부목사 했을 때 유학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아기를 낳는데 와, 나 아기가 또 웬만하면 이쁘잖아. 그렇게 못생긴 애는 처음 봤어. 너무 못생겨. 근데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머리통이 너무 이쁘네요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어. 근데 이분이 상처를 받아.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 뭐라 그랬냐면 머리통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아이도 부모 눈에는 어떨까요? 너무 이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고흐의 시선은 그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시고 작은 자를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께서 반 고흐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대상들이 하나님 시선으로 다시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고흐의 중기 작품입니다. 이거 또 음악 나오는데 또 한 번 할까? BGM만? 오케이, BGM만 틀어줘. 싱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오겠지? Someday, soon. 나오겠죠? 네. 자, 시작. 목소리가 왜 건디세요? 그냥 두시지. 장난이에요. 음악화도 좋아요. 이때 그림들 보면 약간 인상주의 화가 흉내내고 보이세요? 점묘파도 흉내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 시기는 고흐가 파리에 와서 인상주의 화가들을 보면서 계속 흉내를 냈던, 그러니까 자기의 화풍을 찾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에이 넘어갈게. 싱크가 안 맞으니 약간 좀 또 다르긴 하다. 예? 예. 해바라기, 고가 해바라기를 11개를 그렸어요. 1887년에 4개, 1888년에 4개, 1889년에 3개. 아, 잘난 척하는 거잖아. 이럴 때는 감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딱딱 나오면. 고마워, 자기 너무 훌륭해. 커피 한 잔 사줄까? 그 더글라스 드루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바라기는 뭐냐, 오랫동안 기독교 세계에서는 BTS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어떤 신자들의 갈망을 표현한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샘 시갈은 해바라기 뭐냐,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저는 그 교회에서 전 여름에 꽃장식을 하잖아요. 저는 해바라기를 장식해야 된다고 보고, 교인들이 어디 갈 때 해바라기, 그게 안 비싸잖아. 해바라기를 이렇게 선물하는 건 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유명한 작품이에요. 저것은 시편 110편,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그 순례자의 영성을 저게 표현한 그림이에요. 자, 하늘의 별이 몇 개일까? 아까 나한테 엄청 시달렸지. 펜브룩 맞지? 펜브룩. 별이 몇 개인지 쳐봐. 산수가 안 되는구나. 난 영어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산수도 안 되는구나. 걱정된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래? 이안 쳐봐. 12개. 어떻게 12개야? 그래, 박수 한번 쳐줘요. 맞아, 12개야. 별이 12이야. 여러분, 12란 뭐가 생각나? 12제자, 12지파. 이게 에스카토로지컬 커뮤니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그림을 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 누가 그런 질문 하더라고. 가운데 교회 불이 꺼져 있잖아. 그래서 고가 교회가 희망이 없음을 표현한 그림이래.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 그림이, 저 교회가 성당이 아니야. 네덜란드 개혁교회고 자기 아버지가 사역했던 교회를 그려놓은 거예요. 아무리 고우가 호로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 그림을 교회를 그려놓고 교회가 죽었다고 얘기할까 안 할까? 근데 호로자식이란 말 알아? 어메이징, 와우, 어메이징. 그래? 자, 근데 이 그림에서 재밌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엔 사찰 집사가 있지만 그 당시 프랑스엔 사찰 집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저녁 교회 불이 켜 있어, 꺼져 있어? 꺼 있지, 교회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여기 밑에는 그 오브제 중에 하늘에 닿아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뭘까? 교회의 종탑과 사이프러스 나무야.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뭐로 알려져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뭘 상징하는 걸까? 예수님 상징하는 거지. 어떻게 되게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without me. 내가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나를 말미 왕처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Jesus the only way.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동생이 그렇게, 우리가 타라스콘이나 르앙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하듯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저 별에 갈 수 없다는 거야. 이 얘기를 했다고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의 트리플 A형이라 김모모 교수님께서 그때부터 자살을 암시했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해해 안 해요? 그럼 나 이렇게 자살을 생각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고, 고흐는 자기를 늘 나그네처럼. 그러니까 화가들 중에 가장 패션 테러리스트가 누구냐? 고흐예요. 고흐는 루이 14세 친구야. 잘 안 씻혔어. 스멜. 그 프렌즈에 보면 스멜리캣 피비가 노래하잖아. 완전히 스멜리 장난이 아니었고, 하여튼 옷도 그래. 근데 고흐는 늘 자기 소명이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화가 중에 가장 패셔니스트는 누구냐 할 때 모네야. 모네는 또 폼생폼사야. 하여튼 그랬어요. 고흐의 그림 보면 구두를 주제하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 구두를 가만히 보면 구두가 같은 페어가 아니야, 그죠? 지금 다 왼쪽 편이잖아. 보세요, 지금 이게 하나의 상징이야. 저 구두는 고흐의 글을 읽다 보면 걷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어떤 저것은 소명을 찾기위해서 걷고 걸었던 고흐의 모습을 투명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저 고흐의 구두를 가지고 글을 썼어. 고흐의 구두는 그냥 구두, 그거 아니다. 그 안에는 농부의 강인함, 소명을 찾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것은 반고흐의 슬픔과 영혼의 문이라는 작품인데 저것은 철로 역정을 모티브로 한 그림이에요. 보실까요? 철로 역정. 그 사나이는 깊음 숲에 젖은 표정하라고 팔짱을 낀 채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철로 역정 모티브야. 그래서 고흐가 얼마나 철로 역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우리가 한국 목사님 중에서 이동호 목사님이 철로 역정에 푹 빠져 있거든요.
이동호 목사님 이 작품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고흐의 영감의 원천은 첫 번째 뭐냐? 성경이에요. 고흐는 Man of the Bible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I read the Bible every day. 그렇죠? 그 내가 누구보다 성도 꼭 읽어서 다행히. 고흐는요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 이 목사님은 말씀 기도 얘기했지만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기도하고, 고흐는 정말 성경을. 그래서 88년도에 친구 베르나르에게, 난 네가 성경 읽는 게 정말 다행이야. 난 너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었지만 내가 늘 억제해 왔거든. 네가 모세나 바울의 그런 인용을 볼 때마다 와, amazing, this is the right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삶의 원리라고 선포하고 있어. 그 영원한 삶이 마음의 평안과 허시의 필요성과 존재의 이유이지. 그분은 모든 예수가보다 더 위대한 예수가로서 살아있는 육체로 일하셨지. 그분의 말씀은 너무 풍부해서 창조하는 힘, 순수한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네. 그 영감의 원천이 뭐였을까요? 성경이었어요. 고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팔레트를 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한 손에는 텍스트, 한 손에는 바이블을 드세요. 여러분 일을 하십니까? 한 손에는 여러분의 바이블을 드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고흐는 성경의 영감이 원천이었어요. 나 우리 보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티스트가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좀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것들을 영감으로 그림으로 잘 펴내는 그런 그 크리스찬 아티스트가 있으면 좋겠어. 그지? 두 번째는 뭐냐? 독서예요. 고흐는 엄청난 독서광이었습니다. 고흐가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실제로 19세기 유명한 화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갱도 정말 짜증나는 밥맛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갱도 엄청난 독서광이고 모네도 엄청난 독서광이었어요. 자, 고흐의 하루 편지를 볼까요? 나는 책에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 지난 겨울에는 셰익스피어와 빅토 휴고, 찰스 디킨스의 해저빛을 읽었고, 하여튼 되게 많지, 그죠? 난 디킨스의 지금 한 번에 편지 엄청나게 많은 책이 나오죠. 잘라서 정말. 고흐는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책이 중요한 거야. 사람은 보는 방식이나 사람 방식 배우듯이 책을 보는 방식을 배워야 돼. 저는 크리스찬들이,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책을 너무 안 읽어. 굉장히 실용적이야.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답을 줄 수 있는 책은 보는데 좀 더 지혜나 인류의 지혜가 담긴 책들은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난 그 성경 읽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전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책을 읽으세요. 생보다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내셔널 갤러리 1년에 자 5번 이상 간다. 하나, 오 할렐루야. 그래, 오케이. 콘서트 5번 이상 간다. 별로 없잖아. 있는 거 너무 감사해. 아니 미술 전공한 사람이 안 가면 돼? 가야지. 그렇죠? 저는 한국에서 전시 열리면은 사실 제가 거의 대부분의 갤러리 다 가봤어요. 그래도 전 전시회 꼭 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마치 그런 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좀 여러분이 그런 어떤 상식들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뭐냐? 삶이에요. 삶. 고흐가 파리에서 구두로 소재를 그렸던 이유는 뭐냐? 어쩌면 낡고 헐어버린 구두 속에서 소명을 걷고 걸었던 자기의 삶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고흐가 고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선 하나라도 그리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제가요 기업 강의하거나 학교 가면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해. 영어 단어 하나라도 암기하지 않는 날은 단 하나도 없었다. 수학 문제 풀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뭐 이런 거지. 직장 상사, 과제 하나도 해결하지 않는 날은 단 하나도 없었다. 뭐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고흐를 고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재능이 아니라 그의 노력이었어요. 노력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그림 강의를 많이 하고요. 전 전공이 헤르멘틱스, 해석학이에요. 그리고 저는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을 전공한 사람인데, 저는 신학으로는 조직 신학을 전공하고, 근데 저는 밖에서 그림 강의를 엄청 많이 해. 제가 학교 수업 외에 밖에서 하던 강의가 보통 1년에 한 100번 정도, 일주일에 2번은 어디 가서 강의를 해.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 이제 강의 요청을 해요. 누가 나한테 물어봐. 한 가지, 홍대 미대 박사과정 제가 논문 심사도 갑니다.
일엔 이 속물들 이래야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여튼 제가 그 정도 돼요. 잘 모르시겠지만 검색해 보시면 이 한국 기독교 미시언 협회라는 데가 있고 거기 이론 분과가 다 미대 교수님들인데 내가 거기 위원장이야. 내가 에디터에서 책도 몇 권 냈어. 라이언 검색해 보면 책이 나와. 내가 그래. 예. 근데 어느 분한테 물어더라고. 언제부터 교수님은 그림을 하셨니? 사실 그림 잘 몰랐어요. 근데 서양의 격언 중에 그런 말 있잖아. 기회의 신은 앞에서는 머리가 많은데 뒤는 대머리다.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앞에서는 머리숱이 많은데 기회인지 모르는 거야. 지나간 순간 기회인 줄 아는데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해요라고 얘기를 해요. 영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러와. 놀러오면 런던 투어 시키잖아요. 영국의 좋은 점이 뭐야? 백화점 갤러리가 공짜잖아. 그럼 들어가 데리고 와.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 How do I know?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몰라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 공부하고 설명해줘. 사람들이 들은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또 공부해. 내가 그래서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내가 엄청 많이 읽었어. 그러고 나서 해보니까 내가 지식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더라고. 그래서 전 뭐든지 열심히 해. 열심히. 여러분 선 하나라도 그리지 않은 단 하루도 없었다. 결과가 보이는 거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저는 각 그런 얘기해서 난 입금만 되면 뭐든지 강의한다고. 주제와 상관없이. 뭐냐면 나는 요청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AI를 어떻게 알아? 근데 유인규 목사님 요청한 거야. 돈도 안 주고 짜증나게. 그럼 어떻게? 준비해요. 준비해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내가 별의별 강의를 다 내가 ESG 경영도 강의해. 내가 가지가지 해요. 내가 하여튼 예술은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해.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일하며 끊임없이 관철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단다.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니까.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것들이란 고된 자고가 실망 그리고 인내를 의미하지. 성경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우리는 열매만 생각해. 울며 씨를 뿌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 시기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되는 시기예요. 자, 그 후에 마지막 성숙기 그림인데 음악이 안 나오니까 얘도 또 넘어갈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틀었어요. 가사 아세요? 근데 가사 보시면 사람들이 고흐를 잘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저 사람도 고흐를 오해하고 있어. 보니까 그림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흔한, 익숙한, 아니 사실은 주목 못 받을 만한 것들, 그렇죠? 그거가 마지막에 이제 오벨에서 보낼 때 그렸던 집들이에요. 그냥 흔한 풍경들이야. 많은 사람들은 그거가 정신병자라고 얘기해요. 생nem이 정신병원이 아니라 생nem이 엘더리 하우스예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가지고 번역을 잘 못해서 만약에 고우가 정신병자였으면 오블에서 마지막 70일을 거하는 동안 미친 사람 돌아다니지 말라고 막았을 거라고. 근데 아무도 막은 적이 없어요. 너무 그림 아름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우의 그림이 광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광기가 느껴지세요? 양귀비가 있는 들판 너무 색감 좋지 않아요? 여기서 광기가 느껴지십니까? 몇 개의 작품을 딱 갖다 놓고는 광기 이렇게 사람들이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고우의 모습을.
드릴게요. 복음 속에 렘브란트가 있고 렘브란트 속에 복음이 있다. 고흐는 도식화된 기독적 이미지를 현대적 회화로 재해석한 거야. 이게 저는 고흐의 철저하게 기독교적이라고 보고, 고흐에게 그 예를 들어서 태양은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그 노란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성직자로서 화가로서 고흐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였어요. 테이트 모던에 가시면 여러분 현대 예술가들의 그림이 있잖아. 그림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오늘 현대 아트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거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파야 돼. 근데 고흐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밀밭은 십자가 부활의 영성이고요. 해바라기는 구두의 영성이고 구원의 영성이고, 구두와 별이 빛는 밤은 순례자의 영성이고, 슬퍼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삶은 고난의 영성이고, 아이리스는 공동체 영성.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이리스 붓꽃 그림 보시면 붓꽃이 다 파란데 하나만 하얗거든. 근데 보시면 이게 왕따잖아요. 근데 얘가 따로 떨어져 있질 않아. 고는 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지만 함께 하고자 원했어요.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파이널 영상을. 고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림은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소명이었습니다. 고흐는 긍휼의 눈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가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고자 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만약에 피카소가 제 얼굴을 그렸다 생각해 보세요. 와, 내가 얼마나 언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흐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당시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직조공, 농부와 같은 광부 같은 사람들을 화폭에 담았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고흐에 의해서 이름 없는 풀, 덤불, 나무 밑 등 풀이 부서진 나무가지들이 새롭게 태양이 됐어요. 초라한 잡목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건요, 그 잡목이 아름다워서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아가서를 보면 슐라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들으라,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너희들은 IPL도 하고 얼굴 해서 뭐 얼굴이 하얗게 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는 솔로몬이 짱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여자들의 자존감은 남편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이지.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내 가서 뭐 이쁘다, 제가 하루에 한 40번씩 이쁘다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자존감이 엄청 세요. 선은 거창하지 않은 작은 섬김에서 이상이 확장됩니다. 고에게 있어서 작은 섬김은 그림이었어요. What about you? 여러분에게 작은 섬김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것을 화폭에 담는 작은 이의 섬김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What do you called for? 무엇을 부름을 받았는지 질문을 던져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슬프게 살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생각 잃지 않고 애쓰고 살았던 그의 그림이 그가 떠난 지 100년 지난 후에 많은 이들의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시선 통해서 지친 영혼들이 위로와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고,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소명을 따른 사람이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이게 아마 어쩌면 고흐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일 것 같아요. 평생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았지만 결국 100년이 지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화가가 되었잖아요. 자, 영상 보려고 합니다. 음원 준비해 주시겠어요? 싱크가 잘 맞아야 돼요. 하나 둘 셋 한번 틀어주셔야 됩니다. 안 맞으면 큰일 나요. 이게 닥터 후라고 아시죠? 닥터 후 몰라요? BBC 드라마. 닥터 후가 고흐가 자살했다는 것을 전제로 자살하기 직전에 고흐를 데리고 오는 스토리야. 보세요. Where are we? Paris, 2010 AD, and this is the mighty Musée d'Orsay, home to many of the greatest paintings in history. Oh, that's wonderful. Ignore that, I've got something more important. 뭐 약간 차이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Take all your chances while 영어가 되니까 설명 안 해도 좋다. you never know when they'll pass you by. Like a sun
trying my hardest to explain. It's all about your cries and kisses, those first steps that I can't calculate. Black. We met a few days ago. I asked you about the church of Vers. Oh, yes. Glad to be of help. You were nice about my tie. Yes. And today is another cracker, if I may say so. But I just wondered, between you and me, in 100 words, where do you think Van Gogh rates in the history of art? Well, big question. But to me, Van Gogh is the finest painter of them all. Certainly the most popular great painter of all time. The most beloved. His command of color, the most magnificent. He transformed the pain of his tormented life into ecstatic beauty. Pain is easy to portray, but to use your passion and pain to portray the ecstasy and joy and magnificence of our world, no one had ever done it before. Perhaps no one ever will again. To my mind, that strange, wild man who roamed the fields of Provence was not only the world's greatest artist, but also one of the greatest men who ever lived. Vincent, sorry. I'm sorry, is it too much? 이제 끊으시면 돼요. No. They are tears of joy. Suppose if I was standing before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나 우리에게 이름이 뭐야? 우리 준우를 봤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라고 할 때 준우 얼마나 자기가 위로가 될까? 그치? 지금 하루하루 힘들고 고민도 많고 이 길이 지나 만나 생각할 때 그게 내가 어제 얘기했던 나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에게 20대로 돌아가서 또는 30대 내가 유학시절에 있던 나에게 돌아 한마디 하시다면 이 얘기할 것 같아.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계속 그냥 걸어만 가면 된다고. 오늘 고흐 얘기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위로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무리를 맞아서 우리가 그 길에 걸어갈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훗날 by and by we'll tell the story how we overcome. 우리가 그렇게 될 일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고흐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늘 의례적이라 질문이 있냐고 물어봐요. Haben Sie Frage? Do you have any question? 이럴 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네, 괜찮나요? 하세요. 네, 네. 아니요, 그냥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반 고흐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네, 제 책을 사서 보시면 썼던 사람들이 제 스토리를 쓴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how to say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내가 퍼스널 스토리가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또 다른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를 되돌아보면 고갱도 자살했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해야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단명에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고흐가요 죽기 직전에 이미 비평가 협회에서 와 이런 사람이냐고 막 인정을 받아요. 자기 엄마한테 막 편지도 쓰고 막 그래요. 봐, 보희야, 네가 그림 그린 지 10년 만에 네가 비평가들한테 아트 크리틱이 막 야 이 그림 봤냐라고 하면 너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10년 만이라고. 그러니까 고흐가 굉장히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건 보통 사고사라고 얘기하고 18살 된 두 아이가 라이프 사냥총으로 거기가 이제 까마귀나 밀밭벽에 있는 곳이거든. 총을 잘못 쏴서 고흐가 그 총에 맞아 죽은 거로 저는 봐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들은 그렇게 많이 연구들이 되어가고 있고, 이건 by accident, not his own purpose, 자기의 뜻대로 자살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고흐의 동생 부인, 그 재수 씨가 고흐를 너무 싫어했어. 왜냐하면은 자기 어쨌든 남편이 맨날 그림도 사주지 서포트해주지 별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게다가 자기 남편이 형 때문에 자살을 했잖아요. 장례식 날 갑자기 그런 생각, 인생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어떤 그 요한나 반그 봉화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기 남편이 고우한테 보낸 편지는 없는데 고우가 남편한테 보낸 편지가 있잖아. 남편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형을 그리워했을까? 그 편지를 읽다가 고우가 보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싫어했던.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2년간을 준비해서 이 책을, 일기를 책으로 내고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힌 우연이 뭐냐면, 재혼을 했는데 재혼했던 사람이 아트 크리틱이었어. 우리 집에 그림이 2,000점이 있어.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 그래도 어쨌든 이 그림이 괜찮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수많은 우연들을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 우리는 인생이라는 커다란 퍼즐 속에서 우리가 조그만 한 부분을 맞춰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의 그림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비로소 알게 되겠지. 그때까지 우리는 결과는 모르지만 do your best,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질문이 네, 엄청 많구나. 그래. 예. 저 이 그림 되게 좋아요. 안식이란 그림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다 내거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저 노란색은 뭘 상징하는 걸까? 예수님. 그러니까 밀레의 그림을 자기가 그 오마주한 그림이긴 해요. 근데 저 신발에 보면 저 신발이 네덜란드 가보시면 알잖아. 네덜란드 남학신이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 그래서 수고가 있었던 그 자기를 품어주시는 어떤 예수님을 나는 표현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저 그림을 저 마지막에 집어넣은. 그러니까 고흐에게는 되게 위로가 됐었겠다. 고흐가 성경 그림을 3개를 그려요. 피에타, 그다음에 굿사마리탄, 그리고 폭풍 속의 그리스도. 요게 다 결국 뭐냐면은 공통점이 뭘까요? 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리고 제자들 돌보시는 그 피에타도 또 예수님 향한 그 어머니의 애틋함, 이제 그런 그쪽에서 결국은 어떤 컴패션, 이게 고흐에 갖고 있는 그림의 기본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내셔널 갤러리를 가셔서 고흐의 그림을 보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는 제가 다녀보지만 어메이징해요. 일단 돈을 안 내잖아. 그리고 컬렉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는 이제 캠브리지에 있었기 때문에 오면 여기서 보통 반나절 있다가 우리 아들이요 그림을 너무 싫어해. 왜냐면 아버지 따라왔다가 자기 미술관에 있으니까 좀 미안하긴 해. I really sorry for that. 그래도 뭐 anyway 이제 근데 진짜 컬렉션 좋아요. 좋아서 그 그림들을 좀 보시고 하시면 너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짜 맛있게 나도 I need a break. 예, 감사합니다.